두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이제 손에 잡히는 부동산 세법.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어려워서 아직 손에 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세법이 많이 바뀌었고요. 어떤 논리의 구성으로 바뀐 것보다는 또 말꼬리에 말꼬리를 무는 것들도 많고 재해석이 되면서 나오는 것도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손에 잡은 것들 위주로만 강의를 할 거고요. 그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많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제가 이 화상 강의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뭐 생긴 것도 그렇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사투리를 조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는 사투리를 썼는데 잘 못 알아들었으면은 다시 한 번 더 표준말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게 화상 강의라서 아무튼 제가 최대한 서울말을 써가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제 목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을 보유할 때,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세 단계에 의해서 발생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집을 사게 되면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무슨 돈으로 샀느냐?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는 경우에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죠. 이 부분 바뀐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을 보유할 때 우리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7월 달, 9월 달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재산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과다한 사람들한테는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한 번 더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을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취득을 해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고요.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고요. 팔아도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오늘 한번 강의를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판가름이 됐은 어떤 기준점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에 관한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조정지역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부동산이냐, 향후에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살 것이냐,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부동산을 살 것이냐, 요거부터 기준점을 먼저 세워야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조정 지역은 거의 뭐 전국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에서 부산이 빠졌긴 했는데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곳들 위주로 전부 다 세종시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거고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일단 돈이 있어야 취득하는 거니까. 근데 이 취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의 가격에 상관없이 1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달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고 이것이 너무 엉터리다, 아니다, 혐의 간다, 의심이 간다 그러면 세무조사나 나와서 이제 추징을 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요. 내용이 이제 크게 네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30%, 40% 정도의 수준인데 이 사람은 자금 조달 계획서의 60, 70% 이상을 차입금으로 거래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은행에서 받는 대출뿐만 아니라 부모한테 잠깐 빌렸다, 친인척간 차용 이런 걸 가정해서 차용증을 만들어 두겠지만은 굉장히 차입금을 과다한 부분부터 조사를 나오는 거고요.
최근 조사에서는 이런 차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금 위주의 거래. 결국은 이제 소득세 신고를 많이 못한 거죠. 사업을 하시면서 현금 매출이 많다 보니까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득 신고를 많이 못했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사고는 싶어서 부동산을 더 사서 결국 그 현금 갖고 샀던 사람들 위주는 거의 사업장 조사로 확대돼서 뭐 부가세, 소득세,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한 과태료, 형사처벌까지도 나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세 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크게 자녀가 결혼할 무렵에 고액 전세를 이제 하나 구해준다든지 고액 전세는 고액 전세대로 자금 추적 조사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흔하게는 뭐 조금만 어차피 당장 살아야 되니까 당장 전세금을 지원했는데 결국 그 자녀가 몇 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녀가 나오고 자녀가 학교 들어갈 무렵에 좀 안정을 취하고 싶어서 집을 사게 되죠. 그때 이 전세 자금을 갖다가 끌어다가 집을 살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그 전세 자금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다음은 이제 미성년자거나 최근엔 한 20, 30대 영끌을 한다는 표현을 쓰죠. 여기저기서 대출 많이 끌어다가 이제 집을 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걸 쉽게 들어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30대 초반인 자녀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하나 샀다라고 보면 어떻게 샀는지 자금 조달 계획을 이제 뭐 말씀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한 대출을 4억 정도, 10억 중에 대출을 4억 정도 받고 지금 현재 기준이 9억까지는 대출이 4억이 나오고 9억 초간 40%가 나오고 9억 초간 20%가 나오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 했는데 연봉이 한 5천만 원이어서 6년 곱하면 3억 정도가 준비가 되고요. 나머지 3억은 옛날에 내가 전세 자금 했던 거 3억 합쳐서 10억짜리 부동산 살 겁니다라고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회사에서 그동안 받은 월급이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한 5억짜리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100억을 가진 우리 부모님이 대신 5억짜리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돈으로 샀는지 부모님 돈으로 샀는지 확인을 해야만 이것이 증여세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돈으로 샀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오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연봉 5천만 원 받는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금을 못하죠. 뭐 4대 보험 내고 뭐 신용카드 쓰고 결국 이제 거래 내역을 다 보게 되면 다 들통나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 전세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자녀들 당장 결혼해서 살 집이 없으니까 부모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는 뭐 거의 사회통념상 많이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장 그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크게 구세청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전세금을 잠깐 빌려줬다가 2년 뒤에 갚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 증여로 보기는 되게 어려운데 결국은 자녀가 전세를 2번, 3번 이사를 가면서 자녀가 나오고 집을 사게 되면 결국 그 전세금 뺀 돈으로 집을 살 겁니다. 그러면 집을 사게 되면 구세청에서는 반드시 그 전세금은 또 어디서 났냐고 재차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는 거니까 전세 자금도 쉽게 그냥 옛날처럼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세청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발달을 해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특이한 이제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는데 자녀가 8억짜리 집을 사면서 한 4억 정도 연끌을 해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4억을 모자라서 뭐 차용증을 쓰려다가 세무사랑 상담을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4억 정도 증여세 깔끔하게 내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다 내고 정정당당하게 이제 집을 샀는데 국세청에서는 그러면 그 4억 원을 아버지는 어디서 났냐를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장이어서 충분히 자금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병원을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7, 8억 이상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증여자금의 출처까지도
다시 캐묻는 그런 케이스는 잘 없었는데 이번 조사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자금 출처 조사가 강화되었고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액션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아니면 전문가한테 한 번 더 상의해보고 이렇게 이제 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자금 출처 조사가 이제 해결되었다면 이제 취득세 문제일 건데요. 집을 이제는 뭐 2채, 3채, 4채, 5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작년 8월 달에 취득세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집이 뭐 몇 개가 있든 주택수에 전혀 상관없이 1%에서 3% 정도의 세율을 매겼거든요. 그래서 주민주택 규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1.1%에서 3.5%의 세율을 매겼는데 이제는 그 집이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이 되거나 3주택이 되면은 9%, 13.4%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예. 집이 있는데 집을 한 채 더 살려고 한다. 그 한 채 더 살려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은 이제 거의 9%가 되죠.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8.4%, 가로 안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34평을 넘어가는 40평대를 사는 거는 9%고요. 30평대 이하는 이제 8.4%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에 덧붙는 지방교육세나 노후촌 특별세 같은 이제 서브 텍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주택 되는 사람들은 무려 13.4%. 이걸 많이 악용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법인으로 많이 바꾼 사람들도 이제 법인이 무조건 집 살 때는 12.4%, 13.4%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 부동산에 사고 팔 때 중개비도 많이 나가지만 취득세까지 나와가지고는 정말 정답이 없죠. 거기다가 집이 2채, 3채가 되면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도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고 팔 때 양도세도 엄청나니까 거의 남는 시장이 없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인지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는 주택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에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살려고 한다. 그러면 사고자 하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집이니까 요거는 2주택자 세율이라서 이제 그대로 조정 지역 밖에는 1%, 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시골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서울의 집을 한 채 더 살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8.4%,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거는 9%. 그래서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매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취득세율이 많이 강화가 됐지만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3.4%의 취득세를 내고 증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 증여를 하면 됐었는데 작년 8월 법원이 바뀌면서 조정 대상지 서울 경기도권에서 3억 이상 되는 주택 대부분이 3억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억 이상 되는 주택을 증여하면 13.4% 3배 이상의 페널티를 더 물고 증여를 받아라라고 한 겁니다. 요거는 앞으로 종부세가 많이 올라간다,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기를 의식고 이걸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어차피 지금 주나 나중에 상속으로 주나 어차피 줄 거긴 줄 거였으니까 증여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세대가 계속 증여로만 옮겨 다니니까 공급이 잘 원활하지 않아서 증여도 사실 막아버린 거죠. 증여를 할 거면 엄청난 취득세율을 내고 증여를 받아라 라는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가 1세대 1주택자가 그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좀비소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대로 4% 정도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나 증여로 소유권 원인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어차피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남편 걸 배우자한테 주면 어차피 1세대 1주택자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4% 그대로 해라라는 거고요. 그 외에 내가 집이 2채가 있는데 2채 중에 한 채를
주려고 한다. 주려고 하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이상짜리 주택이 있다. 그러면 13.4%의 취득세를 내고 증여를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매년 부동산 보유 기준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7월 달, 9월 달에 재산세가 한 번 더 나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상가나 땅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를 저렴하게 냈는데 집이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거나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12월 달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라 이런 개념이 되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를 좀 대비를 하려면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전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모든 가격을 한번 다 더해보는 겁니다. 다 더해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다 더해서 6억 원을 뺍니다. 6억 원을 뺀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90%였는데 올해는 95%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다음에 정부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해서 종부세가 산정이 되고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 상당액을 일부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6억 원이라는 공제금액과 이 세율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1세대 1주택이 1세대 1주택자는 이 공제금액 9억 원입니다. 3억 원을 더 추가를 해서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는데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6억 원만 공제를 합니다. 이때 이 공제를 적용을 할 때는 반드시 세대별로 판단을 합니다. 예, 인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한 채, 부인이 한 채 있으면 결국은 한 세대의 두 주택이니까 각각 6억 원씩만 공제를 하는 세율이 되는 거고요. 이 여기에서 곱해지는 세율을 곱할 때는 인별로 판단을 합니다. 이때는 세대별로 판단하지 않고 인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냐 2주택자냐에 따라서 세율이 천지 차이가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한 세대가 이제 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예시가 되는 건데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서 A 주택이 현재 공시가격이 10억 정도고 B 주택이 20억 정도라고 하면은 A 주택은 부모와 자녀가 50대 50%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B주택은 부와 모가 50%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 입장에서는 15억, 모 입장에서는 10억, 자녀 입장에서 5억 정도의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때 공제금액을 뺄 때는 한 세대가 두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별로 전부 다 6억 원씩을 공제를 합니다. 9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6억 원을 빼줍니다. 6억을 빼줄 때는 인별로 각각 다 6억씩을 빼줍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빼준 이제 9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될 건데 이 부의 입장에서는 봤더니 집이 한 채, 두 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2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2주택자 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해부터 강화가 되는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모의 입장에서는 세대별로는 두 채이지만은 인별로는 한 채죠. 세율을 적용할 때는 인별로 따지니까 한 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1주택자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의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이 5억밖에 안 되니까 6억을 공제받으면 어차피 과세되는 건 없죠. 그래서 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제 1주택자 세율, 2주택자 세율 어느 정도가 되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보다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1주택 이하인 거거나 아니면 이제
비조정 지역 내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될 건데,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어쨌든 0.6%에서 3%대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1.2%에서 6% 정도 나옵니다. 종부세가 과세된다면 대부분 이제 요 중간쯤에 대한 구간이 될 건데, 현행 1.8%에서 3.6%로 올라가니까 종부세 세율만 2배가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죠. 작년, 재작년 해서 공시지가가 뭐 10% 많으면 20% 이상도 다 올라갔는데, 사실은 올해도 공시지가는 훨씬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는데 이 공시지가 오른 것보다 실거래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 버립니다. 계속 점점점 괴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 공시가격은 매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율도 2배 올라가고 공시지가도 2배 올라가고 한없이 올라가게 되니까 종부세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액이라는 걸 정해놨는데, 이것이 작년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의 300%를 넘지 못한다. 뭐 정도입니다. 거의 300%가 다 채워서 나간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A주택과 B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A는 옛날에 5억 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한 15억 정도 합니다. 이 A주택의 공시가격이 한 9억 정도라고 가정하고요. 현실은 뭐 9억보다 조금 더 안 될 건데 9억이라 가정을 하고요. B주택은 10억에 사서 현재 시세가 한 18억 정도 하는데 공시지가는 10억, 11억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한 20억, 9억, 11억 합쳐서 20억 정도 되는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사례에서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냐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작년 기준에서는 재산세가 한 600만 원, 종합부동산세가 한 1,300만 원 나와서 한 1,900만 원 정도만 내면 끝났을 때였는데, 올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공시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 정도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재산세가 한 660만 원 정도 올라가고요. 재산세는 바뀐 게 없으니까. 종부세는 1,300만 원 냈던 것이 3,600만 원. 그래서 총 4,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보유세가 한 2.3배 정도가 이 케이스에 더 늘어나는 케이스다 보시면 되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3배 가까운 종부세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당장 올해 내는 세금인 거고, 또 내년도에도 공시가격이 올라갈 거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라갈 거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연간 한 평균적으로 앞으로 내가 이 집을 두 채를 다 10년을 더 가지고 있을래라고 따지면은 한 평균 5천만 원 따져서 한 5억 정도는 종부세로 낼 각오를 하고 두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종부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체크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핸드폰 어플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뭐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넣어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 구세청 홈택스에 가서 계산하기에다가 이걸 눌러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이렇게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민할 것이, 내가 앞으로 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10년 동안 한 5억 정도의 종부세를 더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증여를 하던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팔 것인가, 줄 것인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밖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만약에 이 B주택을 추론한다면 어떻게 될까? A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차익이 났고, B주택은 8억 정도 차익이 났으니까 이왕 팔 거면 양도 차익이 적은 걸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양도 차익이 많은 거를 나중에 팔면서 비과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B주택을 이 사람 케이스에서 파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10억에 샀던 것을 18억 정도에 파니까 차익이 8억 정도 생깁니다.
이 파는 것도 파는 시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점이 올해 6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일 이전에 파느냐, 이후에 파느냐에 따라서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달라지는데 8억 정도 차익이 나면 5월 안에 팔더라도 세금이 4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5월을 넘기게 되게 되면은 5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8억 남았는데 5억 세금 내고 중개비 되고 뭐 뛰고 고치고 하면 크게 남는 거 없죠. 그래서 파는 것도 만만치는 않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로 5억 더 낼 거니까 파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를 팔고 그 현금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으면 뭐 가지고 있느니 파는 것도 나쁜 의사결정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왕 팔 거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갭 차이가 한 8천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으로는 2배 정도, 1억 6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6월 이후에 1억 6천, 2억 이상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세금 더 내더라도 6월 이후에 파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이 사람 같은 케이스에서는 한 뭐 올라봐도 5천만 원, 1억 뭐 요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양도세 적게 내는 게 좋기 때문에 5월 전에 처분하는 것이 종부세도 안 내고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다라고 보실 겁니다. 종부세라는 게 매년 6월 1일자 가진 주택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 12월 달 종부세가 내는 거니까 이것저것 따진다면 적어도 이 사람 케이스에서는 현재 한 2억 정도는 훨씬 더 받아야만 나중에 팔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다. 이렇게 2억 훨씬 더 이상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으려니 종부세 엄청 나와.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 엄청 나와. 할 수 있는 거는 주는 거죠.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나 내가 죽어서 상속돼서 자녀한테 주나 어차피 주는 거 마찬가지니까 종부세 내느니 그냥 주는 게 좋겠다라고 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주택을 증여할 때 10에서 50%의 이제 증여세율이 부과가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이 비주택 18억짜리 주택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녀 한 명한테 주니까 증여세가 5억 2,400만 원.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취득세가 높죠. 아까 집이 2채인 사람이 집을 한 채를 자녀한테 넘기려면 12.4%,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13.4%를 내야 되니까 취득세도 과거 대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작년 8월에 개정되기 전에 조금 더 세금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던 분들은 다 그 전에 증여를 하고 다 마무리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지금은 아차 늦었지만은 하지만 종부세가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뭐 증여세는 지금 내나 나중에 상속이 내나 어차피 낼 돈이었으니까 그냥 퉁 치었던 거고, 취득세는 아깝지만은 뭐 종부세 내는 것보다는 취득세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 증여세를 조금 줄이려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가격을 줄이거나 사람을 늘리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이제 아파트를 이제 증여를 할 때는 요즘에 거의 다 시세로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에 이제 실거래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시세대로 증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 자체를 조정하기 힘들 거고요. 조금 뭐 5천만 원, 1억 정도는 감정평가법인 잘 이용해서 감정평가를 조금 낮게 받으면 조금 줄 수는 있겠죠. 그 외의 방법은 결국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왕이면 한 명한테 주는 것보다 두 명한테 주는 게 좋고, 두 명한테 주는 것보다 세 명한테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라는 것이 내가 받은 몫에 대해서 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되다 보니까 쪼개면 쪼갤수록 증여세는 무조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도 주고 손주도 주고 며느리나 사위도 주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잘 안 주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녀, 뭐 며느리, 사위, 손주 이렇게 나눠서 한 집당 이 집을 넘겨주게 되면 증여세는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걸 팔 것이냐, 판다면 언제 팔 것이냐, 이걸 줄 것이냐, 준다면 누구한테 줄 거냐, 한 명한테 줄 거냐, 두 명한테 나누어 줄 거냐, 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기간이 6월 1일자죠. 6월 1일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나오니까 그 전에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된다. 이 내용이 다 아시죠? 한번 그 정의를 읽어보면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라는 기준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데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의 자녀와 별도 세대로 세대 분리한다면 이건 한 세대냐 한 세대가 아니냐 말이 많죠. 그래서 이 취득세를 따질 때도 다르고 청약을 따질 때도 다른데 이 양도세를 따질 때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이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녀서 부산에 있는 집을 하나 더 얻어주면서 거기로 세대를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학생인 자녀는 결국은 학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전부 다 부모의 돈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돈 번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결국은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리 세대 분리해도 하나의 세대로 봐서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해서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27, 8대에서 직장을 차려서 자기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도 내고 핸드폰비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정말로 별도 세대를 분리하고 있다면 이럴 때는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질 원칙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각각의 세대 분리가 정말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양도세를 판단할 때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 양도일 현재라는 것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인데요. 보통 잔금을 치고 바로 그 날짜 등기를 해 나가는 거니까 양도일은 잔금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잔금을 받는 전날까지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았지만 잔금을 받는 그 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양도세 측면에서는 양도를 현재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를 가정해가지고 계속 같이 살다가 잠깐 주민번호만 이전했다가 팔고 나서 또 합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사한 게 아니고 실제로 분리한 게 아니니까 세무조사를 통해서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리가 된다면 이사비 영수증도 있을 거고 그쪽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다 따로따로 다 정말로 별도 세대를 다 확실하게 정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이러한 비과세 요구가 과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끝났던 문제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2017년 8월 3일 이후 계약하는 거, 그때 이후에 취득하는 거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반드시 살던 집을 팔았어야만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줄게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규정이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더 추가가 돼서 보유기간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중에 하나를 더 채워라. 이것까지 다 채워야만 전부 다 채운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줄게라고 되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한 세대가 하나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한 개 주택만 남았다면 그 최종적으로 한 개 주택 남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져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해줄게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집이 세 채가 있었는데 두 채를 팔아서 세금을 내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지니까 비과세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산 거는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1주택 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다가 팔면은 비과세가 되는 걸 거고요. 2017년 이후에 산 것들은 거주를 꼭 해야 되는데 팔고 나서 다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2017년에 사서 2년 살다가 다른 집으로 또 이사를 갔다. 그래서 또 다른 집 다 팔고 다시 이 집에 들어와서 2년을 살아야만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 법이 말꼬리 무는 이유가 뭐냐면 법이 이제 뭐 부동산 대책이 이제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뀌니까 밑에 실무자들도 굉장히 곤란이 많이 오겠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두 양도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양도? 양도에는 그러면 증여를 하는 거는 들어가지 않지 않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양도라는 글자를 보고 집이 두 채 있으면 하나를 증여하고 하나를 팔자 바로 2년 안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양도를 해야만 2년을 기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글자를 이 모두 양도라는 글자를 모두 처분이라는 글자로 바꾸면서 그 처분에 대해서는 양도와 증여, 용도 변경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이번 2월달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두 채인 사람이 하나를 증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한 채만 남은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기간을 다시 재계산한 다음에 파셔야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2021년 1월 1일 현재 뭐 작년까지 뭐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그날 현재 한 채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 1월 1일 날 현재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이 조항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내가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따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주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내가 팔고 가면 좋은데 집이라는 게 당장 실시간적으로 팔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사를 잔금을 치고 나서 파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123 법칙이 적용했죠.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집을 사라. 자꾸 투기 목적으로 계속 한 해에 여러 채를 사지 마라. 하나 사고 1년 뒤에 산 거라면은 그리고 나서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춰온 집이라면은 새로운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집 어차피 비과세 요건 다 갖추었으니까 그 집을 팔 때 일시적 이가구라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줄게라고 이제 원래가 일시 이주를 가져간 1, 2, 3의 법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하나가 더 강요가 되면서 19년도 12월 16일 날 대책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2년, 기존의 3년을 18년도 9월 14일 날 2년으로 바꿨고요. 12년 16일 날 또 법이 1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3년 하던 걸 2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집을 사면 반드시 그 집으로 1년 안에 전입을 하고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이 1년 안에만 팔아야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투기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서 계속 사고 팔고를 하지 마라. 실제로 1년 안에 전입을 하는 것들만 실제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세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비과세 규정이라는 가지가 9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지. 내가 20억짜리를 팔면 20억을 다 비과세를 해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건데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억 원에 산 압구정의 신현대 아파트를 25억에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은 약간 오타가 났는데요. 결국 이제 양도 차익이 10억에 사서 25억에 판 거니까 15억 정도 차익이 생긴 거죠. 그죠? 네. 이 15억의 차익을 9억 이하의 비과세 대상과 9억 초과되는 과세 대상으로 양도 차익을 안분 계산합니다. 발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발라내느냐? 넌 이 집을 사고 팔면서 15억이라는 차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25억 중에 9억에 해당하는 건 비과세를 해줄게. 하지만 25억 중에 9억을 초과하는 16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거야. 그래서 이 비율별로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5억이 남았지만 과세되는 차익은 9억 6천만 원이 이제 과세되는 차익으로 발라내지는 거고요. 장기간 보유했다면은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7억 7천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한 2억 정도의 가량에서 세금이 계산되면 한 5,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집이 하나의 주택은 15억 남더라도 뭐 한 5,800 정도 나가니까 한 3% 정도 세금 나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장기간 보유했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데 집이 두 채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걱정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계산되는 이 장기 보유 공제도 작년과 올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꼭 10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너가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80%까지를 공제를 해줬습니다. 거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냥 보유만 2년에서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연간 2%씩에서 최장 15년 보유하고 있으면 30%를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 고가주택을 팔 때 장기 보유 공제가 조금 축소가 되었는데요. 보유기간별 4%와 거주기간별 4%를 합산해서 공제해줄게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5년 곱하기 4% 20%와 5년을 거주했다. 5년 곱하기 4% 20% 합친 40%를 총 장기 보유해줄게라고 보시는 거고요.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살았다면 거의 만점인 80%를 공제를 해줄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별로 각각 따로 발라내서 합친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안 살았는데 2년만 더 살면 그 집 들어가서 2년만 살면 80%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제는 작년까지는 2년만 살면 80%가 됐지만은 이제는 10년을 다 채워야만 80%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0년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5년밖에 못 살았다. 그러면 40%와 20% 합친 6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감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조금 축소되었다. 이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큰 걱정이 없는데 집이 두 채가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지금 소득세 양도세율 자체가 6에서 45%입니다. 10억 초과시 최고세율이 45%인데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가 덧붙죠. 이거 50%가 넘는 세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주택자라면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그중에 한 채를 파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합니다. 그래서 최고세는 한 60%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 세 채 있는 사람이 그중에 한 채를 판다 그러면 20%를 더 중과로 가산을 하다 보니까 60%인데요. 보통 계산해 보면 집이 세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게 되면 차익이 좀 있다 그러면은 한 3분의 2 정도 양도세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혜택도 올해 5월 달까지 파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올해 6월부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분이라는 것이 이제 잔금을 받는 거죠. 잔금을 받아야만 양도이 되는 거죠. 6월 1일부터 양도분부터는 20%, 30% 각각 10%씩 더 세율이 올라와서 2주택자는 최고세율이 70%, 3주택자는 최고세율이 80%입니다. 내가 10억, 뭐 20억에 사서 이게 20억 더 올라 40억이 되더라도 20억 차이 대해서 80%다 빠져나간다는 거고 그 사이에 종부세 내고 부세 내고 하면 사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 다주택자가 20억짜리 사가지고 향후에 한 50억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똔똔이 됩니다. 어설프게 올라가지고는 세금 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양도세율이 앞으로 6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파실 분들은 꼭 6월 전에 파시는 게 그나마 10%라도 더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양도세율이 엄청나잖아요. 70%, 80%.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데 결국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가지고 있다가 종부세를 견디고 월세 받아서 종부세 견디다가 나중에 상속 갈래? 라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야, 이거 뭐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냥 팔아가지고 속 편하게 현금 들고 가지고 있을란다. 뭐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뭐 다른 데 투자를 하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셋째는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어차피 줄 거였으니까 이왕 종부세자 좀 아낄 겸 증여를 하고 끝내자 라고 끝내면 좋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어느 셋도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세금적으로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 크게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배우자를 활용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되든 뭐 땅이 되든 어떤 것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해외 주식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1억 원에 산 것들이 이제 6억으로 올랐다. 그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5억 정도 차이가 올랐으니까 이거 삼재한테 팔더라도
양도세가 어마어마하죠. 2억 5천, 3억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뭐 이거 몇십 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됐죠. 이게 너무 3억 내기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인한테 한번 증여를 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간에는 증여세가 6억까지는 10년마다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부인한테 6억 원에 증여를 했다가 부인이 제3자한테 6억에 파는 거죠. 그러면 부인이 제3자한테 6억에 파는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겁니까? 6억에 사서 6억에 파는 거죠. 6억에 증여받아서 6억에 파는 거니까 차익 자체가 없으니까 거기다 세금 70을 80을 곱해도 어차피 양도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파는 것보다는 줬다가 파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물론 이 취득세는 1주택자는 4%지만은 2주택자인 사람이라면 취득세율이 12.4%, 13.4%죠. 여기 바뀌었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이게 1에 팔 거야. 그냥 바로 줬다 바로 팔면은 양도세가 엄청나게 3억을 아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세법에서는 그 기준을 5년이라는 세금을 둡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자마자 5년 안에 팔면 이건 우회적으로 양도한 거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부인한테 줬다가 판꼴에 불과하니까 당초대로 1억 원에 사서 6억 원에 파는 걸로 양도세 3억 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5년이 지나면 이건 정상적인 증여다. 그래서 증여를 받으면 반드시 5년 이후에 팔아라. 그러면 5년 후에 부인이 6억에 증여받아서 6억에 파니까 차익이 없으니까 세금도 없다. 그래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집은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비싼 집이라면은 아니면 땅이든 뭐든 뭐 해외 주식이든 이렇게 줬다가 파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녀한테 줄 때도 팔아서 줄 거냐, 줘서 팔 거냐. 팔아서 양도세 내고 나중에 주면서 증여상속세 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줬다가 증여세를 내고 파면 양도세. 어차피 세금 2번 내는 거에 마찬가지인데 어느 순서에 따라서 양도세금이나 증여세금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녀한테 줘봤자, 배우자한테 줘봤자 이 뭐하냐. 어차피 둘 다 나이가 많은데 이왕 줄 거 이번엔 자녀한테 주보자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당신이 이제 자녀한테 주게 되면은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금 없이 공제가 되지만은 5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나오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상속세 내느니 지금 당장 증여세 내더라도 이왕이면 자녀한테 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집이 2채 있는 사람이 그중에 한 채를 자녀한테 줬다가 자녀가 그 집에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2개의 조항이 겹치게 됩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아까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집을 받아서 자녀가 2년을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5년 안에 팔면은 2월 가세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 이 2년이 맞냐 5년이 맞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걸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고 배우자는 5년 있다가 팔아야 당초의 증여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자녀는 증여받고 그 2년 뒤에 바로 팔더라도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저는 권해드리는 사항은 아닌데 하도 많이 질문이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3년, 2년, 1년 빠른 시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되죠. 팔고자 봤더니 이 집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곧 GTX가 들어올 것 같고 호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팔기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안 팔 전에 보유세 나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 기간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부르죠. 며느라 이 집 네가 사가라.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가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 시아버지가 사가긴 사가는데 조금 싸게 사가라. 내가 좀 싸게 해줄게. 10억만 주라. 15억짜리 아파트 줄게. 이렇게 저가로 충분히 거래할 수 있잖아요. 이 매매 거래는 어떤 물건을 두고 내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나 100원 줄게. 아니야 내가 120원 받을 거야. 서로 원하는 가격에서 형성되는 게 매매지만은 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감정평가 금액, 그 금액으로만 줘야 되는데 이 매매를 하는 거는 조금 싸게 팔아도 조금 비싸게 팔아도 어느 정도의 룸을 둡니다. 그 룸이 파시는 분은 팔았으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예.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룰이 결정이 됩니다.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룰이 적용됩니다. 그것이 이제 양도세 부당행위 규정과 저가 양수에 따른 포괄적인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파시는 분은 시가보다 5% 차이가 안 나야 됩니다. 만약에 10억을 주고 팔아서 10억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너가 왜 15억짜리 10억만 받고 하냐는 10억 받았으니까 10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갭 차이가 5% 이상 나니까 이걸 너는 10억이 받은 게 아니라 결국 15억짜리를 판 거에 불과하니까 양도세를 15억 기준으로 계산해서 다시 내라라고 추징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룰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0억짜리를 10억에 사게 되면 5억 차이가 나죠. 30% 룰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5억짜리를 10억만 거래했어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었을 건데 너무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30%를 두는데 증여세 문제는 조금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뭐는 저가 양도도 하는 케이스가 반드시 30% 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 입장에서 5% 룰도 따져야 된다. 둘 다 문제가 없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5%룰 범위 내에서 사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관계 간의 거래를 많이 하는 거는 나 세무조사 하세요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래 자체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부동산을 살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취득세가 워낙 많고 또 자금 출처가 워낙 탄탄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려니까 종부세를 한 번 더 꼭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때는 이제 부동산을 팔든지 증여라든지 계속 보유라든지 한 번쯤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되게 어려우면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 이용해서 한 번쯤 체크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